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무차별 총기 난사로 11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LA 카운티 몬터레이 파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해부터 연달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 첫 번째 이슈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약해지는 공권력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번 빠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마약성 약물 펜타닐에 대해서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패널로 이황, 이채원, 김신우, 심연아 기자가 나왔습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총기 난사의 연속이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밤 10시 22분에 LA 인근 몬터레이 파크에서 최소 11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음력 설 전날인 지난 21일 몬터레이 파크 중국계 댄스 교습소에서 7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서 1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또 이틀 뒤인 23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총기를 난사해 모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 셰리프국은 두 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각각 4명 그리고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사건 용의자인 자오춘리를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는 이제 황 기자가 보도를 했고 그리고 샌마테오 카운티 사건은 신우 기자가 보도해 왔습니다. 황 기자, 이번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 들던가요? 참 총격 사건은 매번 일어났는데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사실 드물었습니다. 네. 근데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연달아 지금 3번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미국의 정책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부터 했고 이제는 앞마당도 내 집 앞마당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신우 기자. 기사 쓰면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점은 이제 아시안도 총기 난사의 용의자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정말 총기를 난사하는 총격범이 아시안인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도 5월에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작년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안 커뮤니티도 이제 총기 난사하면은 항상 이렇게 백인이나 뭐 다른 인종 문제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원 기자, 어떤 생각 들던가요? 저도 신우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가까운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저도 어쩌면 희생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두려움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행사에 선뜻 참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연아 기자. 근데 뭐 총기 사건들이 캘리포니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미전역이죠. 전역적으로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억 9천만 정이 현재 지금 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등록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총기는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인구가 3억 2,6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는 뭐 1인당 한 정 이상씩은 갖고 있는 수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00명당 120정 갖고 있대요. 120정 이상.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만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몬트레이 파크에서 총격범이 휴 켄트렌 그 사람도 이제 집에 갔더니 총기가 또 여러 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아요. 이런 것처럼 총기를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진짜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스트리트 사운드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의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뒤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시민들의 대다수가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거를 좀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 총기 근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합법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이제 규제해서 다 총기를 압수한다. 상상하기가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총기를 또 이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저희 태반 아닙니까? 사실 아시안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근데 이제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정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정을 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뭐 100명당 120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신우 기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한테는 총기가 조금 낯설고 위험하고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총기를 소지할 권리, 그러니까 자기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총기 소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총기 규제법이 가장 네. 강하게 강하죠. 네. 규제하고 있는데 합법 총기가 문제인 게 아니고 지금 불법 총기가 문제인 거예요. 휴켄트렌도 불법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도 불법 총기 소지로 체포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휴켄트렌이 근데 중국인이 아니고 베트남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황 기자 봤습니까 혹시? 예, 그런 사실 관련 기사? 이 이름만 봤을 때도 휴켄트렌이라고 했을 때 중국계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중국계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아무래도 몬트레이 팍 자체가 뭐 많은 시민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계 밀집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아시안이라고 했을 때 중국계다라고 네. 이제 추측성 기사를 냈었던 것이고요. 아직까지 뭐 차이니즈다 누구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공식적으로 뭐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시안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트위터 상으로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LA 법원에 신청한 귀화 허가서에 국적이 이제 베트남이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부 중국인들은 베트남 사람인데 왜 자꾸 중국인이라고 그러냐, 좀 이렇게 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어쨌든 총기 규제, 그 전에도 저희가 다뤘던 것 같아요. 총기를 규제해야 되느냐 아니냐. 근데 저희도 얘기했지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총기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고, 시골 이렇게 그 크로스오버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을 사이로 둔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바이블 벨트에 있는 주들은 이게 집집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 출동하는 데만 해도 벌써 그때는 사건이 다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총을 쥐고 있어야 된다. 총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마다 이게 그래서 의견이 다른 것 같고 그냥 논란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총기 규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댄스 교습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보통 이렇게 학교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총을 들고 올까봐. 그래서 금속 탐지기를 곳곳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더 현명한 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솔직히 뭐 규제를 한다, 뭐 이거를 구입을 못하게 한다, 아니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처벌을 한다. 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불만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총기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또 그렇지만은 총기 규제보다는 이 어떻게 하면 이 사용과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철저한 그런 규제, 네. 총기를 규제하기보다는 보관이라든지 사용처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원 기자. 네, 현재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점인 게 고스트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저번에 고스트건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웹사이트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진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고 쉽더라고요. 네. 그냥 카드 정보만 넣으면 거의 총기 부품들을 바로 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미국 내에서는 이런 총기 규제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총기라는 게 미국 내에서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는 정부도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반대쪽에서도 총을 쏴야 총기 난사범을 저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그러니까 진짜 착한 사람들은 다 총이 없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총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양쪽이 다 있어야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느냐. 이제 공화당 진영에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아까 경제 얘기를 했는데 이 경제에 있어서 왜 그 총기를 내수 판매를 해야 되느냐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10위권 대국 안에 드는 나라 중에 일본, 한국이 있죠. 네. 일본, 한국에서는 총기를 만약에 소지하고 싶으면 그 방아쇠라고 하죠. 뒤에 걸쇠나 이런 부분을 떼서 경찰서에 맡겨놓는 게 법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굳이 그걸 내수 판매를 해야 되느냐. 가뜩이나 무기 판매에 있어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주민들한테 총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총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 총기를 갖고 있었으면 광주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총을 갖고 있으면 일단 그렇게 쉽게 국민을 우습게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총기를 갖고 있으면은 정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고 또 정부가 잘못되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쿠데타를 또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정부가 있으면은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한인들하고는 이게 좀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다른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총기 문화잖아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문화가 총기로 그래서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총기 문화를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남으로써 한국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벌써 38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그래요. 39번째인가요? 네, 39번째. 아, 이거 오클랜드 그 농장 오클랜드까지 네. 합쳐가지고 39번째인데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수는 총 647건으로 2021년이 가장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작년에 647건이었고 재작년에 690건. 그러니까 재작년이 가장 많았고 작년이 2위였습니다. 근데 올해 벌써 이 추세대로면은 이 기록들을 넘어설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 얘기도 나오고 캐캐묵은.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의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뭐 크게 바뀌는 건 없고. 사실 이게 총기 난사가 647건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647건은 총기 난사 건수입니다. 그럼 총기 난사라 하면 한 발 이상을 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총기 난사 때문에 가족을 잃어야 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죄입니까? 예. 저는 항상 이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건 정말 피해자들이 무슨 죄냐. 그 총기 규제가 아무리 세 본들 이 뭐 하냐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 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사실을 보도를 하다 보면 이제 그 600 몇십 건의 그 건수 총기 난사 건수는 1년에 일어난 총기 사고의 2%도 안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뭐 비중이 없는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는 그 6만 몇천 건의 이제 그 총기 사고 중에서 반 이상이 총기로 자살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비율로 따지자면 몇 퍼센트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거는 비율로 수치로 통계적으로 따져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 거기서 이제 통계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가해자를 제외하고 사상자가 4명 이상인 경우를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정의한다. 근데 뭐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서 사실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날 때마다 전화 받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 아마 네. 집에서 다 오고 네, 그래서 저도 불안하다고. 왔어요 이번에. 전화가 새벽 4시에 왔더라고요. 괜찮냐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네, 옆 동네인 줄 알고 그렇게 그리고 예. 일단은 LA 카운티라고 얘기를 네.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몬트레 팍도 LA다 보니까는 LA 괜찮냐 이런 예. 전화도 많고 그리고 방금 이제 원영석 보도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방금 제가 숫자를 곱해봤습니다. 네. 이 4명 이상 사상을 했을 때 한 네. 건이라고 예. 얘기를 하셨다 그랬는데 647건 곱하기 4 해보니까 2,588명입니다. 네. 사상자만 2,588명. 제가 또 다른 통계를 드리자면 올해 기준으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가 70명이고 부상자는 16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것은 매일 1.7명이 숨지고 7.2명이 부상당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안타깝네요. 네, 특히 이게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계속 잇따라 이런 일이 일어나서 더 경각심이 드는데요. 특히 작년 5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우주, 네네. 라구나 우주 교회에서 신도 40여 명에게 총격을 가한 아시안, 그러니까 존챙을 숨지게 하고 66세에서 92세 아시안 5명을 다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데이비드 초우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살인자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어쨌든 총기 난사 사건 더는 안 일어났으면 하지만 더 일어날 것은 뭐 거의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맞습니다. 600건씩 이상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고 647, 690건. 올해 벌써 39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이번 이슈도 신우 기자가 쓴 기사를 놓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기사 짧게 읽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거예요. 약해지는 공권력, LAPD 경찰 상징 푸른 선 전시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얇고 푸른 선, thin blue line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성조기와 비슷하지만 빨간색 대신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 표현해 경찰이 무정부 상태로부터 시민을 분리해 사회를 지킨다는 뜻이다. 그런데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이 경찰 연대와 지지를 뜻하는 이 푸른 선 깃발에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항의가 있었다면서 관할 경찰서 내에 전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자, 신우 기자, 네. 기사 쓰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저는 이게 지나친 눈치 보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트럼프 정권 때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느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단체나 어떤 주민이 성조기, 그러니까 국기를 들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트럼프 구구단체 중에 일원으로 인식이 되고 또 백인 우월주의자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성조기를 들고 있으면.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한 나라의 국기를 드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드는데 이거를 백인 우월주의자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니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의미 그대로 푸른 선, 그냥 경찰 공권력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그렇죠. 대한 지지와 존경의 표시인데 사실 블루 그러면 경찰이에요. 그래서 그 Black Lives Matter 나왔을 때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 나왔을 때 그 반하는 움직임이 Blue Lives Matter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찰 네. 생명도 소중하다. 예. 그러니까 파란색이 제복에서 나오는 그 블루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를 들고 있으면 경찰에 대한 지지와 존경이고 경찰 내부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무정부 상태에서 시민을 보호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백인 우월주의로 해석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다고 이거를 국장이 내린다? 이게 너무 지나친 눈치 보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좀 약간 정치적 올바른 PC 문화 같기도 합니다. 황 기자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경찰들이 반감을 받아야 되는지 네. 네. 경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Black Lives Matter. 조지 플로이드 사건. 네, 조지 예. 플로이드 사망 사건. 분명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있어서 연루됐던 경찰관들은 가해자. 잘못을 했죠. 데릭 쇼빈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데릭 쇼빈 같은 경우에는 목을 사람인데 목을 잘못한 무릎으로 거예요. 눌러. 그건 그거는 살인이에요.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찰들이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Black Lives Matter 촉발지가 LA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죠. 미니어폴리스. 네, 맞습니다. 네. 미니어폴리스였는데 그 시위들이 대도시에서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서 경찰차가 불타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을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왜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경찰들을 그렇게 싫어해야 하는가? 그리고 저희는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공권력이 약해졌나? 경찰들은 뭐하나?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경찰은 싫은데 경찰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분명 잘못하는 경찰들이 있죠. 그럼 그 경찰들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경찰들 정말 고생합니다. 사건 현장 가보면 범인들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 방탄복 하나 입고 나가서 이제 범인들 잡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찰들을 보면 그럼 우리를 지켜주는 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분명 경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경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는 것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연하 기자. 맞습니다. 이 범죄율이 한인타운도 마찬가지겠지만 범죄율도 높아지고 치안이 지금 자꾸 불안하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스트릿 사운드를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듣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범죄율이 높아지고 치안이 안 좋으니까 경찰이 순찰을 좀 많이 해서 좀 아시안 뭐 증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또 같은 목소리로 경찰이 너무 진압을 좀 과잉 진압을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래서 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경찰에게 이제 좀 리스펙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을 해주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사건 사고 현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LACA회에서 경찰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 예산을 다시 증액을 했죠. 예. 증액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비무장 경찰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 경찰들을 지금 늘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범죄율이 치솟고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박세나 기자와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범죄 급증. 지금 범죄가 급증했고 뭐 체사부딘 뭐 또 조지 게스콘 이런 검사장들이 오면서 범죄율이 급증했다고 저희 지난주에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범죄자들한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전면 저는 항상 현장을 중시하는데 현장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은 경찰입니다. 네. 그 경찰들을 예산 삭감을 해서 예산을 줄이고 인원들을 줄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누가 지켜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총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지금 이제 공권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라도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느 커뮤니티든 사실 썩은 사고는 어디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디나. 그러니까 데릭 쇼빈 경관이 뭐 그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건 하나 있었다고 모든 경관이 데릭 쇼빈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경관들이 데릭 쇼빈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한 경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렇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경찰은 다 진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를 저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원 기자. 전 이 경찰력이 눈치를 보는 행동들이 경찰력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요즘 경찰 지원자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경찰 수가 늘어나면 결국 저희한테도 영향이 올 수가 있는 게 911 리스폰스 타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사실 1년에 경찰의 민간인 접촉이 3억 5천만 회 정도라고 합니다. 와. 3억 5천만 회. 네. 이 중 연 1,100만 명이 체포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찰을 상대로 한 폭행은 5만여 건. 무장 용의자 1,000명이 이제 경관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비무장 살해 사건은 극소수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경관들이 사실 옛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그럼요.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비판받는 직업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경찰 지원자가 굉장히 적다고 그렇게 알려졌고 벌써 이제 LAPD만 해도 원래 9,700명 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9,300명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뭐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경찰이 될래 뭐 이렇게 보통 우리 어렸을 때는 나 경찰 될래 이런 말들 보통 많이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요즘 애들은 경찰 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경찰은 되게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친구들은 어떠니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도 경찰이 되겠다고 들어본 적은 자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전에는 진짜 어렸을 때 경찰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런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요즘 시대는 또 그게 아닌 거죠. 네. 제가 그 한상진 전 LAPD 수사관을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LAPD 그 경찰력 예산 삭감 때문에 지금 내부 분위기가 엉망이랍니다. LAPD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예산 깎아야 된다 그러고 경찰들 나가면 돌 던질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도 경찰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 경찰도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누가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퇴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더군다나 이 젊은 경찰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명예가 떨어졌답니다. 예. 자기들이 명예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찰들이 사기가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한테 돌아올 게 뻔한 거예요. 예. 그 반대로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인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그 워낙에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네아폴리스 같은 경우 보면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난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사실
그 정계는 흑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흑인이 차별받는다 하는 것도 저는 좀 이게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게 그 당시에 시의회 부의장이 흑인 여성이었고 또 진보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미네소타 그 지역 그 미네아폴리스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하원 의원은 의회에서 가장 강성 진보 급진좌 성향이 강한 일한 오마르 그러니까 뭐 무슬림 신자죠. 일한 오마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연 이게 정말 흑인 차별해서 이런 그 경관들이 다 같이 이렇게 흑인들을 차별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항상 이렇게 경관들을 비판하는 쪽으로만 몰고 가는지.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주로 이 언론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거든요. 경관들을 상대로. 분명히 이제 경찰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게 꼭 흑인만이 아니고 뭐 에이시안일 수도 있고 백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메인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거의 다 피해자는 지금 흑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네. 썼던 그 기사 중에서도 이제 테이저건을 뭐 한 7차례를 쏴서 4시간 후에 구금돼 있다가 4시간 후에 이제 사망한 그 네. 사람도 흑인이었고 또 한 메인스트림에서 다룬 사람들도 흑인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뭐 백인이나 다른 아시안들은 없어요. 예. 네. 최원 기자. 경찰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그 공권력이 약해졌다고 하긴 하지만 이 주민들도 경찰들을 믿고 기댈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제 경험담과 제 이제 주변 사람들 경험담을 들려드리자면 거기서 차량을 깨고 안에 물건들을 도난해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CCTV 영상 경찰을 불렀을 때 CCTV 영상도 있고 내가 그 번호판을 봤다. 그리고 내 바로 앞에서 그 용의자가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 용의자는 또 다시 와가지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에서도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30분 뒤에 경찰이 도착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도 좀 믿고 기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온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근데 이제 흑인들이 이 이슈 그 푸른 선의 이슈를 삼은 거잖아요. 그렇죠? 흑인 사회에서. 맞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공권력 쪽도 얘기를 했지만 LA 보면은 공권력 자체도 흑인들이 장악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LA 경찰국장이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모두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흑인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는 것을 이렇게 그 밀어붙이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제가 뽑아왔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흑인을 시스템적으로 과연 탄압하느냐. 제가 데이터만 놓고 볼게요. 흑인 소년이 커서 살해 피해자가 될 확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8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흑인이래요. 데이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 인구는 근데 13%에 불과하죠. 13%에 불과하고 시카고만 해도 살인 범죄 70%가 그러니까 흑인이 흑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난무를 하는 거예요. 70%가 흑인이 흑인을 상대로 저지른 거고 대도시 시장들을 보면 다 흑인이에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애덤스죠. 그렇죠. 애덤스 그 경관 출신 NYPD 출신 애덤스 흑인입니다. 그리고 LA도 얼마 전에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 당선됐고 최초의 여성 흑인 시장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도시 보면은 흑인들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LA 이렇게 곳곳 가 보면은요, 시청에 가 보면은 사진 벽에 걸려 있는 거 보면은 흑인 정치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represent 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 어젠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레리 엘더 공화당 주지사 후보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흑인들 솔직히 시스템적인 차별 나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단지 흑인들이 피해자라고 자꾸 의식을 하고 그렇게 바람을 넣는 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레리 엘더 같은 경우에는 캄튼 출신이에요. 네. 예, 그 캄튼이면은
사실 갱들이 많고 빈곤층이 그렇죠. 많은 그런 그리고 단순- 지금은 근데 흑인 지역이 아니래요. 라틴계로 네. 많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럽니다. 많이 밀렸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뉴스 보면서 조금 슬프더라고요. 야, 이 경관들이 이제 쓸 자리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좁아지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편의점 가면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죠. 예, 너무 존경심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런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 군인들 보면은 아 존경합니다 하고 네. 인사하고 그러는데 예전엔 경관들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과연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경찰들 네. 보면서요. 어쨌든 약해지는 공권력, LAPD 경찰 상징 푸른 선 전시 금지 이 뉴스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기사 먼저 읽겠습니다. 박세나 기자 그리고 김나연 기자가 계속해서 다뤘던 이슈입니다. 최근 들어서 펜타닐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특히 네. 김나연 기자가. 제목부터 읽을게요. 3년여간 멕시코서 압수된 펜타닐 세계 인구 16% 치사량. 대단하네요. 예. 치명적인 마약류 펜타닐의 멕시코 내 3년여간 압수량이 전 세계 인구 16%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멕시코 일간지 레포르마에 따르면 국방부와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한 마약범죄 소탕 작전을 통해서 멕시코 전역에서 2,626kg 펜타닐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진통제로 개발된 펜타닐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로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독성이 있어서 오남용하면 치명적이다. 자, 요나 기자, 이번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 들던가요? 이 시대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게 마약이 뭐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접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맞아요. 마약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네. 이제는 정말 너무나도 손쉽게 그냥 진짜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특히 이제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지금 유행이 되고 LA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청소년들이 펜타닐을 과다 복용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규제가 좀 필요하고 막을 수는 솔직히 없겠지만은 네. 좀 더 그런 당국의 그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우 기자. 네, 이 펜타닐이 18살에서 49살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라는 사실은 뭐 흔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 7분에 1명씩 이 펜타닐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말기 암 환자한테 쓰인대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는 뭐 예상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극소량만 사용을 해도 정말 치명적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연필 있잖아요. 연필을 뾰족하게 갈아서 그 연필 끝에 올라가는 그 소량만 투약을 해도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네, 최원 기자. 이게 본인의 의지대로 복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펜타닐이 굉장히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산책을 하던 개가 섭취를 하거나 저번에는 어떤 아이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요즘에는 펜타닐이. 그거를 섭취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걸 보고 이제 레인보우 펜타닐이라고 하죠. 네.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사탕처럼. 얼마 전에는 경관이 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펜타닐을 이렇게 보고 이게 좀 약간 흡입이 돼서인지 살짝 흡입이 돼서인지 그냥 쓰러졌는데 아까 얘기한 게 이제 헤로인 50배 그리고 모르핀의 100배고 사실 이 펜타닐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된대요. 지금 중국에서 이게 옛날 아편 전쟁처럼 중국이 미국 그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이렇게 보복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미국 정계에서는 이제 제재해 달라고 이제 중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우리 잘못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측은 회담을 통해서 중국 화학 기업들 그리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간 펜타닐 성분 거래 차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그래 제어해 왔지만 협력 채널이 막힌 셈이고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열린 정부, 열린 국경 정책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약 550만에서 600만 가까이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이렇게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우 기자.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지난 12월에 왜 저희도 보도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인 전부를 죽이고도 남을 예. 양을 압수했다는 보도를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압수된 양이 전체 유통량의 5%에서 10%에 불과하다는 집계가 나와서 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 어떤 생각 들던가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에만 28,765파운드 이제 펜타닐이 적발이 돼서 압수 네. 조치됐거든요. 근데 그게 캐나다를 포함해서 이 북미 대륙 전체 주민들 최소 2번씩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양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견된 것만. 네. 그러면 아까 방금 신우지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전체 5%밖에 발견이 안 됐다. 그럼 나머지 95%는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경관도 뭐 흡입을 해서 쓰러지고 지나가던 개도 그걸 먹고 죽고 네. 또 기사 중에 하나 보면 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급속도로 확산을 하면서 급기야 학교 교사가 약에 맞아요. 취해서 학생들 앞에 네.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지난해 11월 29일이죠. 이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의 루즈벨트 중학교 한 교실에서 이 미술 교사인 올해 57살 프랭크 톰슨이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반응이 없는 상태인 것을 학생들이 발견을 했고요.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와서 해독제를 처치를 해서 상태를 호전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펜타닐을 섭취를 했던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그 중국 이제 화학 기업들이 펜타닐 성분을 이렇게 멕시코 쪽으로 건네면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1차, 2차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펜타닐을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 마약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카르텔도 보통 히로뽕, 히로뽕. 네, 네. 필로폰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비싸고 질 높은 마약을 만들어 왔었다. 그리고 유통을 했었다라고 이제 경찰 당국은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펜타닐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펜타닐이 굉장히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약품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 판매상 입장에서도 값싼 펜타닐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네. 왜냐하면은 그 필로폰 만드는 가격의 10배 뭐 이하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펜타닐 이걸 막으려면은 멕시코 국경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봐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불체자 이슈뿐만 아니라 이 펜타닐을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렇게 국경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이 이슈가 저는 끝나지 않고 더 악화될 거라고 봐요. 사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불체자가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지금 이제 550만에서 600만이면은 아까도 그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에 있는 27개 주보다 인구가 많고 대도시들 중에서는 뉴욕을 제외하고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온 셈입니다. 예, 최원 기자. 아니 아까 이왕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펜타닐이 값싸다는 이유로 노숙자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노숙자들이 펜타닐을 복용을 해서 급격히 환각에 빠져서 세상의 근심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네. 많은 노숙자들이 펜타닐을 복용을 하고 이로 인해서 또 노숙자 사망 사고도 또 이어지죠. 네. 근데 또 요즘 혹시 그 자일라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일라젠 자일라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말씀하세요.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을 한대요, 요즘.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일라진이라는 것 자체가 동물 진정제래요. 네. 그래서 뭐 세계 각국에서 수의사들이 말이나 뭐 소 그리고 고양이 구토제로 쓰는 약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속어로는 미국에서 좀비약이라고 불린대요. 어. 네, 그래서 이게 펜타닐이랑 이 자일라진을 혼합을 음. 해가지고 주사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팔다리 이게 너무 강해서 주사로 투입을 하면 가피 혹은 괴사딱지라고 불리는 죽은 부스럼 조직이 생긴대요. 근데 이게 점점 급속도로 퍼져서 나중에는 그 부위를 절단하는 아. 것밖에 방법이 없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 절단한 그 부분에 또 주사를 넣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절대 끊을 수가 없는. 이 좀비약이라는 게 이해가 가네요. 네. 완전히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네, 그냥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된다는 문제는 거예요.
자일라즈 혼합 마약을 투약을 하면은 장시간 기억을 아예 잃어버린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성폭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마약 예. 중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펜타닐 이거 보면 한 번만 복용해도 이게 평생 중독된다는 맞습니다.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그래서 이 펜타닐 지금 노숙자 급증이 저는 이제 펜타닐하고도 연관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노숙자 중에서 이제 정상인들도 있지만 약에 행동이 취해서. 완전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 신호등 앞에서 진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계속 연달아서 하는 사람 한 명 있었는데 노숙자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는 그냥 펜타닐 같은 이런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펜타닐하고 노숙자하고 이게 비례하는 것 같아요. 펜타닐 많이 유입될수록 이게 노숙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모든 현상을 볼 때 물론 제가 직접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아무래도 이 펜타닐이 또 접근하기 쉽고 또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용을 하고 또 중독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네. 솔직히 이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성전환처럼 정말 어른들이 자기 판단 하에 뭐 섭취를 하고 뭐 중독이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까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의식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가 진짜 공원 놀이터에서 주워 먹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판단하지 못하는데 남들이 그냥 쉽게 받아 먹어봐 한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섭취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손을 대지 못하게 그거는 좀 법적으로 좀 예. 그런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경찰 옹호 발언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아니 여긴 다 경관들 옹호하는 편이에요. 네. 네, 아니 이게 이 상황에서 경찰 수가 적다라는 게 계속 제 생각에 네. 맴도는 게 그 각 경찰서마다 그리고 각 경찰국마다 마약 전담반만 강화를 해도 이 문제는 굉장히 완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이게 종합적이네요. 정말 네. 열린 국경 그리고 멕시코 카르텔에서 넘어오는 값싼 네. 마약 네. 그리고 경찰력 약화 네. 정말 삼중고 아니겠습니까? 삼중고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일각에서는 왜 일부러 이렇게 이런 국가를 지금 원하나? 이걸 미국을 이렇게 지금 멸망시키려고 대도시부터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시스템적으로. 사실 여기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총기 난사 지금 사실 미국에 안 좋은 그런 면면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총기 난사도 그렇고 마약 특히 펜타닐 그리고 특히 10대 학생들이 또 이걸 많이 복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까 요나 기자도 얘기했지만 공원에서 설마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뭘 이렇게 주워 먹다가 큰 변을 당할까봐 좀 갑자기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얘기들을 들으면. 저는 그리고 정치권에도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부패 정치인들은 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랑 동떨어져 있으니까. 네. 근데 경찰 예산 삭감 결정하는 게 LA 시의회입니다. 시위였어요. 얼마 전에 호세 후이자 시의원 기소에 대해서 유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게 예산 삭감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건 저희 주민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 예산 삭감부터 외칠 게 아니고 정치권 내에서 이 펜타닐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이럴 때는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 생각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캐런 베스 같은 경우도 현재 LA 시장이긴 하지만 연방 하원 의원이었을 때 경찰 예산 삭감에 동조했던 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리카르소보다 좀 더 네. 진보적인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만 놓고 볼 때 그리고 시의회 멤버들을 볼 때 사실 잔리가 반대했었죠. 잔리하고 맞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경관 출신 조 부스카이노 15지구 시의원 지금 그분도 이제 나가셨죠. 그 두 분만 반대했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A시가 또 그렇다고 사실 작년에는 중도파 후보들이 많이 당선될 거라고 전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강성 진보가 이번에 더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무브먼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 네. 현재 이 순간까지는. 저는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뭐 이런 분들 유니세스 예. 이런 분들이 되실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잔리 시의원 굉장히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외롭다는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인터뷰 할 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옛날만 해도 자기랑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좀 너무 진보적으로 가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만 했어도 이제 잔리 시의원이랑 굉장히 방향성이 비슷했었거든요. 비슷했죠 둘이. 예. 예. 그래서 그 두 표만 나왔어도 지금 이제 경찰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돼요. 맞습니다. 근데 경찰 예산 삭감하다가 이제 다시 증액을 했죠. 워낙에 이제 비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아이러니한 예, 일입니다. 예, 워낙에 그래서 이제 잔리랑 조부스카이노는 거 봐라.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근데 언론들이 그 내러티브 우리가 아케인 내러티브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그 내러티브를 이렇게 푸시하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경찰이 진짜 나쁜가 보다.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자, 펜타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텐데요. 1959년에 나왔다고 그런다. 그래서 얀센의 창업자 파울 얀센이 펜타닐을 발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강력한 진통작용을 이용한 주사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당시까지 인류가 찾아낸 가장 강력한 진통제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1981년 특허가 만료되면서 단가가 비교적 싸고 효율적인 그런 진통제가 됐고 제네릭 의약품으로 풀려서 제약회사라면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펜타닐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학생들 특히 아동들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안타깝고 사실 그래서 이슈를 잡았습니다. 그 아마 2019년에 나왔던 그 한국 영화 극한 직업이라는 기억나요. 영화에서 예. 그 신하균이 웃자고 하는 소리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마약화. 이게 이러다 그때는 웃고 넘겼지만은 이게 진짜 현실로 그런 것 될까봐 같네요. 너무 걱정이 많이 참 됩니다. 라코 내러티브에서 보면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네. 자, 이번 라디오 코리아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다룬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청취 소감은 저희 라코 내러티브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